아버지 다사는 자식들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을 진취적으로 다시 계획해 나가기를 바랐다. 그렇다고 가난과 부를 매 한 가지로 바라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자식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달관하라고 당부한 게 아니라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세상만 사는 변화가 많아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한때의 재난이나 복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살면서 나쁜 일만 당할 수는 없다.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니 성에 차지 않는 현실에 투덜대지 말고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입니다. 다산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홍익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며 수도 없이 겪었을 고뇌와 절망, 질병을 딛고 다산은 책을 읽고 책을 쓰며 살아남아 결국은 가족과 해우하여 함께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에 도착하여 처음엔 아무도 받아주는 이가 없어 동네 밖 주막에서 5년을 살고 그 다음엔 암자와 제자의 집을 오가며 3년을 더 살다가 지금의 다산초당 자리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하지요. 어느 해 초여름엔가 제가 다산초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경사가 꽤 가파른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있어 아주 깊은 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보냈던 편지와 그에 대한 편역자의 편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공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다독이고 위로하며 또 때로는 채근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가문을 폐족시켰다는 자괴감과 자식들의 앞날에 어떤 도움도 되어주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애끓는 마음, 그럼에도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위안을 주고자 써내려간 그 소중한 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혼돈의 시대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의 용기와 위안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서문.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방대한 저작을 남긴 박학다시간 학인이자 정치인이었다. 28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궤도를 밟았던 그는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여 천리 밖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그는 천주교를 믿었다는 혐의를 받아 고문을 당하고 유배형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반대파의 정치적인 공격에 희생된 것이기도 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고 큰아들 학연은 19세, 둘째 아들 학유는 16세, 막내딸은 9살이었다. 문제는 다산의 가문이 폐족이 되었다는 점이다. 폐족은 조상이 죄를 짓고 형을 받아 자손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집안을 뜻한다. 양반에게 벼슬이란 특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생계 유지의 측면으로도 몹시 중요한데 공직에 나갈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한순간에 양반 신분에서 몰락한 집안의 자식이 된 다산의 피부치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시밭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정치적 패배자로서의 억울한 심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적 빈곤, 그리고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본인 역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식들의 앞날을 항상 걱정했다.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죄책감,
자식들의 교육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려 애를 썼다. 다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된 자식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다. 그런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다산의 편지 글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자녀 교육으로 고심하는 젊은 아버지들에게 귀중한 조언이 되리라고 본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해, 사회에 대해, 친구에 대해, 돈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산의 부친 정재원은 예천 군수 진주 목사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로 첫째 부인 의령 남씨가 큰아들 약현을 낳고 일찍 죽자 둘째 부인 해남 윤씨 사이에 약전, 약종, 약용 삼형제를 낳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내가 일찍 사망하자 셋째 부인 김씨가 소실로 들어와 정약용 형제를 양육했고 이후 이복 동생 약횡이 태어났다. 그 밖에 부친은 딸 셋을 두었는데 큰딸이 이승훈에게 출가했다. 이승훈은 조선 최초로 천주교 영세를 받은 인물로 신유사옥이라 불리는 대규모 종교 박해 속에서 약종과 함께 참수되고 약전과 다사는 간신히 목숨을 구해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간단히 집안 내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의 일가 친척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라는 종교였다. 왜 정약용 집안 사람들은 나라에서 절대 금지하던 천주교와 관계를 맺고 끝내 패족이 될 만큼 빠져들었던 것일까? 조선의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처음엔 중국에서 학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서양 학문으로 이해되어 서학이라 불렀다. 그러다 천주교의 평등 사상과 내세 사상이 서민층에게 호응을 얻고 정파적으로 남인에 속하는 학자들이 천주교를 신앙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1785년 남인과는 정치적 반대파에 속하는 이들이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며 임금으로 하여금 금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다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즉위한 1801년 정권을 잡은 노론 벽파에 속하는 정치 세력들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신유사옥을 일으켰다. 그 뒤로 1839년에 기해사옥이 발생했고 대원군 때인 1866년에는 병인사옥이 일어나는 등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그렇더라도 서학은 실학과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의 봉건사회를 해체한 개혁사조의 하나였다. 정약용은 바로 이런 조선의 변혁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풍은아이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은 22세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학문이 매우 뛰어나 당장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28세이던 1789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이듬해 검열, 지평, 수찬 등을 지내다 1794년에 경기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고 이듬해 동부승지, 병조참의, 좌부승지,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을 지냈다. 정조는 다산을 늘 가까이 하며 국가 경영을 위한 담론을 나눌 만큼 신뢰했다.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다방면에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여 한강에 배와 뗏목을 잇대어 메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배다리를 만들기도 했고 1791년에는 정조대왕 필생의 사업인 수원화성 건설에 참여하여 거중기를 활용하는 등 설계와 건설 작업 전반에 맹활약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산의 관직 생활은 탄탄대로를 보장받은 듯했다. 그러나 정조대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상이 어수선할 때 정치적인 반대파들에게 공격을 당해
억울하게 유배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때는 1801년 순조 1년으로 그의 나이 40살 때였다. 가문이 졸지에 패족이 되자 그동안 과거 시험 준비를 해오던 자식들의 벼슬길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그럼에도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적인 행동과 위대한 업적이 나타난다. 다사는 이렇게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안을 일으킨다면 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자녀들을 독려했다. 천리 밖 먼 곳에 살면서 아들들에게 보내는 다산의 편지에는 시리에 빠진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과 걱정이 구구절절 드러난다. 다산은 당대 최고 사상가이자 정치가, 행정가, 의사, 지리학자, 과학자였지만 자식들에게는 누구보다 자상한 아버지이자 올바른 길을 전하는 스승이었다. 다산의 자식들은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자식들에게 미안함도 컸지만 절망에 빠진 그들을 분발시키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게 다산에게 닥친 숙제였다. 다산은 자식들이 스스로를 천시하는 자기 비하 행위를 할까 걱정했다. 이에 다산은 저술 작업을 통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을 제안한다. 집안의 글짓는 전통을 이어받는 일은 대대로 이어지던 벼슬보다도 더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므로 자식들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다산은 후대 사람들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오로지 사헌부 보고서와 판결문만으로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기에 다산은 끝없이 이어지는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벗고 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었다. 다산은 강진에 머무는 동안 약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다. 그는 철학사상, 역사, 지리, 과학, 의학, 공학 등 너무도 광범위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쓰고 또 썼다. 다산의 저작물 가운데 산미자집이라는 것이 있다. 다산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다 낳았는데 그때 오른쪽 눈썹에 자국이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그래서 눈썹이 세 개라는 뜻의 산미라고 불렸는데 이 책은 다산이 10세 이전에 지은 글을 모은 문집이다. 다산이 어릴 적부터 이미 천재 작가의 기질을 보였다는 얘기다. 강진에서 지은 방대한 저작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학문적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다산은 자식들이 충실하게 책으로 엮어주고 잘 편집하여 후대에 자신의 진면목이 제대로 전해지기를 원했다. 어쩌면 그런 바람이 있었기에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여 그 같은 성취를 이뤄낸 것인지도 모른다. 패족이 된 집안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처신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오직 공부뿐이다. 공부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아한 일이지만 아무나 그 참맛을 아는 것은 아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에게는 공부의 참맛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시골의 가난한 천재에게 공부의 심오한 경지가 쉽게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견문을 넓히고 커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은 너희들 같은 사람만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이다. 부유한 고관대작 가문의 자제나 시골의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읽기만 한다고 해서 독서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이다. 3대째 의원 가문이 아닌 의원이 지어준 약은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문장 또한 그러하다. 대대로 내려오는 문장가 집안이라야 그 자제들이 훌륭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양반 가문이 몰락했을 때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양반 집안에서 갑자기 생계를 꾸리기 위해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 그보다는 학자 집안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면서 다른 많은 학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 고도의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방법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의 공부란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 지혜를 터득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다산에게 독서란 무엇이었을까? 그는 진정한 독서는 폭넓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독서를 하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곱게 자란 부잣집 자제들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좁으니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벽한 지역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천재적인 재능의 소유자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을까? 다산은 그런 사람에게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보았다. 자기 홀로 총명하다고 한들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분위기와 지인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며 자란 사람만큼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약용은 대대로 내려오는 학인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보고 들으며 자라난 자제 중에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가장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은 자식들이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참다운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돌아올 기약도 없이 천리 밖으로 귀양살이를 떠난 아버지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부디 자부심을 지키며 공부에 매진하라는 당부인 것이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이 하는 일이다. 책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태도와 습관을 가르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그만큼 책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부모가 주지 못하는 가르침을 책이 줄 수도 있다. 사람에겐 공부 욕심이 필요하다. 다산은 젊은 시절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려는 기세로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유배를 당하게 된 뒤로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나라의 제도와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배지에서 그의 역작들이 차례로 탄생했다.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은 목민심서, 조선시대 사형 범죄의 처벌 원칙과 해석을 담은 흠음신서,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을 비롯한 관제,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경세유표가 유배지에서 완성되었거나 일부 쓰였다. 다산이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는 도움의 손길이 전무했다. 다산을 함부로 도왔다가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 초기에는 강진의 한 주막집에 의탁해서 살았는데 이때가 다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몹시 암울할 때였다. 이때 다산은 공부와 저술에 몰두함으로써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고난을 이겨낸 그는 한 인간이 도저히 해내기 어려운 양의 결과물을 남겼다. 그 모든 일들은 일부는 제자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건강이었다. 다산이 남긴 수백 권의 책자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눈을 혹사시켜 얻은 결과물이었다. 다산과 안경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쓴 정약용의 처상화를 기억하고 있다. 기록을 보면 다사는 빈혈과 중풍으로 고생했다는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늘 고질병을 달고 살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저술 작업에 매달렸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사는 57세인 1818년에 귀양이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75세인 1836년에 운명했으니 귀양살이의 모진 고통을 겪으며 살았어도 비교적 장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사는 15세 때 한 살 위인 홍씨 부인과 결혼하여 60년을 살았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한 노파가 종이박스를 구하기 위해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갔다. 노파가 정신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사이에 현장 소장이 손수레에서 한문으로 된 비범해 보이는 책을 발견했다. 그가 넌지시 관심을 보이자 노파가 흔쾌히 건네주었다. 현장 소장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책자를 TV쇼 진품 명품에 의뢰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으로 밝혀져서 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이 책자는 2015년 서울 옥션 경매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7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 즉시 보물로 지정되었다. 하피첩의 유래는 눈물겹다. 다산의 아내 홍씨 부인이 유배지에서 힘들게 지내는 남편에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했던 때를 잊지 말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는 의미로 3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 치마 5폭을 보냈다. 이에 다사는 빛바랜 치마폭을 70여 장으로 자르고 다듬었다. 그리고 작은 첩을 만들어 종이를 붙이고 빳빳하게 만들어 붓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 갔다. 두 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었다. 어머니의 치마폭으로 만들어진 책에 아버지의 글씨가 쓰여 있는 가르침을 받은 자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부지런함과 검소함에 대한 글은 바로 하피첩에 실린 것이다. 다사는 농과 밭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이 두 글자를 준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글자에 부적과 같은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표현했다. 다사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할 일을 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구 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소한 생활과 소비는 낭비를 막고 경제 상황을 좋게 한다는 진부한 말이지만 재치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빈곤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자들조차도 검소함의 덕목을 귀중한 가치로 여겨왔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라고 한다.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의 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엄청난 갑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의 검소한 생활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다산의 아내 홍혜화는 당대의 명문가인 풍산 홍씨 집안 출신으로 다산과는 15세의 총각과 16세의 처녀로 만나서 60년을 해로했다. 두 사람 사이엔 6남 3녀가 태어났는데 셋만 생존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천연두로 요절했다.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을 돌림병 또는 역병이라고 불렀다. 역병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연두였다. 조선시대에는 두창이라고 불린 천연두는 이 병에 걸린 사람 중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강력한 질병이었기에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의 호환마마로 불렸다.
다산에게 9번째 자식인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유배지에서 전해 들은 정약용은 비통에 빠졌다. 스스로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의 이치에 통달했다고 여겼지만 막내 아들의 죽음은 특별히 더 슬퍼서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막내 아들 농장은 1799년 12월 2일에 태어났다. 다산은 막내 아들과 1년가량 함께 보내다가 귀향을 떠났다. 농장이 병에 걸렸을 때 홍씨 부인은 다산에게 편지를 써서 아이가 아버지가 오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산은 4살 배기 아이가 뭘 알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병마와 싸운 거라고 회상하며 더욱 슬퍼했다고 한다. 다산은 막내의 죽음도 슬프지만 자신보다 더 슬퍼할 부인을 걱정했다. 더구나 최근에 큰 병을 앓은 뒤라서 몸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의 죽음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다산은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라고 여러 차례 당부한다. 너희들은 편지에서 매번 일가 친척 중에 너희를 돌봐주고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투정하면서 신세가 기구하고 험난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나같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말투로 이는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예전에 내가 벼슬살이를 할 때는 약간의 우환이나 질병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달려와 잘 돌봐주었다. 날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아프면 안아서 붙잡고 부축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약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었고 양식을 대주는 사람도 있었다. 너희들은 이런 광경을 익히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돌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다 친척들이 모두 서울과 시골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 돕기도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에는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만 해도 잘 지내는 것이다. 어떻게 친척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너희들도 패족이 되어 가세가 몰락했어도 다른 친척들에 비하면 넉넉한 편에 속한다. 다만 너희보다 못 사는 친족들을 도울 여력이 없을 뿐이다. 즉 매우 가난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 도울 여력도 없으니 남의 돌봄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 모든 일은 부녀자들의 안방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고 내심 도움을 받으려는 희망을 떨쳐버려라. 그러면 차츰 마음이 편해지고 기운도 온화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병도 없어질 것이다. 본래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나라 때 적공이란 사람이 높은 벼슬에 오르자 그의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면직되자 방문객들이 금세 발길을 끊어 몸 밖에 새 그물을 쳐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한산했다. 얼마 뒤에 적공이 다시 벼슬길에 오르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적공이 대문에 이렇게 써붙였다. 한 번 죽고 한 번 삶의 사귐의 정을 알고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유함의 사귐의 태도를 알며 한 번 귀하고 한 번 처남의 사귐의 정이 나타난다. 정약용이 고위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할 때는 집안에 작은 우환이라도 생기면 당장 달려와 도와주는 친척들이 많았다. 안부를 묻거나 부축해주거나 약을 보내주거나 양식을 보내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산이 정치적 박해를 받아 유배지에서 살게 되고 집안은 패족이 되자 모든 것들이 개눈 감추듯 사라지고 말았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 잘못 엮이면 당장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산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부단히 드나들며 작은 일에도 도움을 주던 광경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변심에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그런 자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너희들은 일가 친척 중에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투정하면서 신세가 기구하고 험난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나같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공지에 처한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돌봐주고 도와주는 이가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작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는 법이니 야박한 말이지만 이런 이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다산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 것을 당부한다. 비록 패족이 되었을 망정 다산의 집안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도울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몹시 가난한 것도 아니니 현재에 만족하며 살라고 가르친 것이다. 문경지우라는 말이 있다. 친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친한 사이를 뜻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다산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렇기에 아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법을 알려주는 다산의 편지를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눈물겹다. 당파 싸움 후 와중에서 예전에 성균관에 다닐 때는 친한 벗이었던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 같은 적이 되고 말았다. 다산이 성균관 유생이었던 시절에 우수 학생들을 모아 상을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정조와 정약용은 그때 처음 만났다. 10년 연상인 정조는 한눈에 다산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자주 불러 시를 짓게 하는 등 가까이 했다. 이때 다산과 함께 정조의 부름을 받았던 인물들이 20년, 30년 뒤에 나라의 중책을 맡게 되는데 처음엔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힘쓰자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정파가 갈리면서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당금질하며 해칠 궁리만 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말하는 것은 판에 박힌 레퍼토리이다. 자식이 부모다움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친구를 사귀면 덩달아 훌륭해지고 품행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행이 나빠진다.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잠언이다. 옛날에 두보가 이리저리 떠돌며 공궁하게 지낼 때 옛 친구들을 생각하며 팔에 실을 지어 석을 푸고 사무친 심정을 풀어냈는데 그로부터 1000년 뒤에 내가 읽어봐도 처량하고 쓸쓸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나는 유배된 이후로 친구들과의 교우가 완전히 끊겼고 사람들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나의 우정도 소원해져서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잊혀졌다. 나에게 모진 시련이 닥치기 전만 해도 함께 어울려 놀러 다니며 즐겁게 지낸 시절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마음속에 반짝거린다. 늘 그때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내고 그때 했던 말을 기록하여 당시의 모습과 분위기를 어렴풋하게 떠올리고 싶지만 시상이 막혀서 가슴속에서만 맴돌고 있다. 올해 여름에 다산에서 병을 고치느라 글 쓰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단 몇 폭을 찢어서 손이 가는 대로 두서없이 기록했다. 내가 친구들에 대해 지은 시가 영원히 남을지는 알 수 없으나 옛 친구를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일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매 한 가지일 것이다. 다산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시도 짓는 등 추억이 많았다. 다사는 정치적 고초를 겪기 전에 중난시사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30대 공직자들과 함께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이 모임의 일원 중에 한치응이란 사람은 나중에 우참판, 한성판윤, 함경도 관찰사 등 고위 관직을 두루 지내면서도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다. 다산은 한때 친하게 지낸 한치응이 연락을 끊어버리자 그를 원망했다. 자기가 세력을 잃은 죄인이 되자 친구가 등을 돌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한치응은 다산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는 몸조심을 하면서도 남모르게 다산을 위한 구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를 포함한 예전 친구들은 끈질기게 다산을 구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반대파에 의해 여러 차례 좌절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세를 탈 때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하여 다산을 유배지에서 꺼내주려는 활동을 펼쳤다. 다산이 유배를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조선의 정치 상황은 한마디로 파란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정조의 둘째 아들 순조가 갑자기 승하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불과 11세였다. 그랬기에 정순 왕후 수렴청정에다 끝없이 지속되는 극렬한 당파 싸움으로 재위 기간에 자력으로 무엇을 제대로 한 일이 없을 만큼 무력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정순 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15세 나이에 대궐에 들어왔을 때 영조의 나이는 66세였다. 그 뒤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면서 대왕 대비가 된 정순 왕후는 32세의 나이에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도세자를 반대하는 벽파와 손을 잡고 시파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다산이 귀양살이를 끝내고 한양으로 올라온 때는 57세 때였다. 많은 이들의 구명활동에도 끄덕도 없던 반대파들이 이제와 다산을 풀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한때 어깨를 마주하고 나란 일을 의논했던 친구들은 무력하게 정치 무대 밖으로 밀려난 뒤였고 이제 그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느새 시대는 조선의 500년 역사를 마감할 시간으로 줄다름치고 있었다. 정조와 순조 다음으로 헌종, 철종, 고종, 순종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내리막길에서 한때 나라의 큰 기둥이 되고자 했던 정약용은 속수무책으로 세월의 무심한 흐름을 바라볼 뿐이었다. 졸지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은 비통하기만 하다. 국가 공직, 권력, 돈, 자식 등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몹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좀 더 달관한 시각에서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산은 벼슬, 권세, 재물을 모두 가졌다가 졸지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여기다 더해서 그는 자식을 여럿 잃었다.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일시에 잃어버린 다산은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슬픔에 빠졌을 테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냥 슬픔에만 빠져 지내지 않았다. 그는 공부와 저술에 열중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세상사에 달관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한 번 크게 배부르게 먹으면 살찔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굶으면 여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한 짐승에게나 적용되는 짧은 소견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가 다음날 일이 뜻대로 되면 아이처럼 밝게 웃는다. 소동파는 속된 눈은 지나치게 저속하고 하늘의 눈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요절과 장수,
삶과 죽음을 모두 매 한 가지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달관이다. 다만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 또한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람은 급박하게 돌고 돌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이 세상의 뜻을 품은 자는 한 차례 재해를 겪었다 해서 천문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 가슴 속에는 늘 송골매가 가을 하늘을 솟구치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울고 웃는다. 세상이 망할 듯이 슬퍼하다가도 뜻밖의 선물을 받고 아이처럼 웃기도 한다. 유달리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어떤 감정에 매몰되면 금방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감정 속에서 허우적댄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자신의 무력함에 우울해하기도 한다. 그러니 인생에서 큰 실패를 맛본 사람이나 거듭되는 실패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오죽하랴. 어쩌면 다산의 자식들도 그런 우울감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공핍해진 살림에 어려서부터 글 공부 말고는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막막했을 것이다. 다산은 자식들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달관하라고 당부한 게 아니라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한때의 재난이나 복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이 새옹지마의 뜻이다. 중국의 한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하고 못생긴 남학생이 있었다. 그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질리도록 실패하고 거절을 당해서 어릴 적부터 이미 나고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냈다. 대학교 입학시험에 3번이나 낙방하고 겨우 들어간 대학에서 근근히 버티다가 간신히 졸업한 뒤에는 취업을 위해 3년 동안 30차례나 지원했지만 모두 낙방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을 선택한 것이다. 인터넷 상거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벤처기업을 시작한 그는 훗날 알리바바라는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아시아 최고의 부호가 된 마윈의 이야기이다. 인터뷰와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미래에 대한 낙관과 자신의 운명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진 조건에 투덜대지 않고 항상 희망을 품었다는 얘기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다산은 말한다. 사내의 가슴 속에는 늘 송골매가 가을 하늘을 솟구치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벼슬 하기 전부터 임금께서 알아봐 주셨고 벼슬길에 오른 후에는 더 깊이 알아봐 주시고 신뢰해 주셨다. 그렇기에 항상 임금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마음과 뜻이 어긋남 없이 잘 맞았다. 하지만 끝내 내가 제시한 국가 경영의 원대한 계획과 방안이 역사책에 실리지 못하고 종묘의 소태도 새겨지지 못한 것은 어째서일까? 옛날의 지혜로운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된 정사를 논하지 않는다. 또한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자신의 지위를 벗어난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고 식견이 어두워 이런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임금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알려주마. 임금을 섬길 때는 임금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임금의 아낌을 받고 임금에게 신뢰를 받는 신하가 되어야지 임금의 기쁨이 되는 신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임금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임금은 또한 시와 산문을 잘 짓거나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붓글씨를 민첩하게 쓰는 사람도, 임금의 얼굴을 살피며 비위를 맞추는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거듭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용모와 거동이 장중하지 못한 자도, 그리고 주변의 세력가에게 의지하는 사람도 존경하지 않는다. 경연의 자리에서 말을 온화하게 주고받고 어떤 일을 해야 할 적기에 비밀을 부탁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임금과 서찰을 주기적으로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면서 빈번히 하사품을 내려주더라도 이런 것들을 임금의 은총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신변에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낮은 벼슬에서 승급을 시켜주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임금이 편애한다는 혐의를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하는 첩처럼 다루고 노예처럼 부려서 신하 홀로 수고롭고 애쓰기만 할 뿐이지 큰 요직으로 등용되기는 어렵다. 지방의 덕망 높은 선비로 갓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가장 좋다. 임금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써서 바칠 때 정치 방안을 담은 글을 충성스럽고 강직하고 간절하게 써도 별 탈이 없다. 멋진 미사역으로 글을 써서 글을 올리면 한 시대에 널리 회자되기는 하겠지만 결국 광대가 무대에 올라 연극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사는 언젠가는 해배가 되고 자식들도 벼슬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편지글을 보낸 것 같다. 그만큼 간절히 유배 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린 심정을 녹여낸 것인지도 모른다. 신하가 왕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 다산의 글을 읽다 보면 요즘 유행하는 인간관계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 같다. 첫째로 직분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가르친다. 다사는 정조 총애를 받고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는데 그것이 큰 실수였다. 임금의 총애를 믿고 자신의 본분이 아닌 영역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원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정조가 죽자 다산의 반대파들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다산을 공격했다. 다산과 정치적인 뜻을 함께 했던 이들은 숙청되고 다산은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오늘날 사회에서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에 견주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임금이 특정한 신하를 총애하듯이 사장에게도 신뢰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를 아끼며 그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부하 직원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는 발언을 하게 되고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이야기도 함부로 뱉을 수 있다. 어쩌면 사장은 이런 기회에 회사 내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속셈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직원의 경우 이렇게 처신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게 되고 나중에 안갚음을 당할 확률이 높다. 둘째로 임금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신하가 되라는 것이다. 입만 열면 임금에게 아부하는 예스맨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윗사람에게 환심을 사면서 신복이 되는 것은 어쩌면 흔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10중 8구 이용만 당하기 쉽다.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임금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임금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난관에 처했을 때 임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산의 조언은 오늘날의 직장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하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직원은 진정한 의미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사장이 그 직원을 100% 신뢰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다사는
신하로서 임금을 제대로 모시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리더로서 아랫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문명이 온 나라에 고루 퍼져 공벽한 시골이나 먼 산속 마을에서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데 큰 장애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문밖 몇십 리만 떨어져도 태고의 원시 시대가 된다. 그러니 멀고 외딴 곳이야 오죽하겠느냐. 사대부 집안의 법도는 벼슬길에 올랐을 때는 빨리 산 언덕에 셋집을 내어 살면서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하고 만약 벼슬길이 막히게 되면 빨리 서울에 가까이 살면서 앞서가는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나는 지금 죄인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선 시골집에 숨어 살게 했지만 앞으로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심리 안에서 거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가세가 많이 기울어 서울 중심부로 깊게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근교에 머무르며 과일과 채소를 심고 가꾸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며 자산이 조금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옛날부터 화를 당한 집안 자식들은 새가 높이 날고 짐승이 멀리 도망가듯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더 깊지 않은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문명에서 멀어져 노루나 토끼처럼 될 뿐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제들은 눈썹을 태울 정도의 재난이 닥쳐도 태평하게 지내고 근심이 없지만 몰락하여 배척당한 집안의 자제들은 세상이 태평한데도 늘 걱정하는 말을 한다. 그들은 볕이 안 드는 언덕이나 깊숙한 골짜기에 살기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모두 벼슬길이 막히고 원망하는 소리만 늘어놓는 부류들이다. 따라서 듣는 이야기는 모두 현실적이지 않은 말, 거짓말, 비속한 말들 뿐이다. 이런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바라노니 늘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먹고 당노지인과 다름없이 행동해라. 여기에서 당노지인은 조정요직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들이나 손자 세대에 가서는 과거 시험에도 뜻을 두고 집안 경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순환하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다. 다사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에게 거주지를 서울로 정해 사는 것이 좋겠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 다사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패족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할수록 서울에 가까이 살면서 문화적 소양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오늘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여 그곳의 교육 인프라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다. 다사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태고의 원시 시대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산이 보기에 서울 밖은 문명이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믿었다. 좋은 환경을 선택하여 거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이다. 공자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에서 거주하라는 말에는 문화적인 요인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면서 정치인, 문학가, 예술가를 만나서 사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신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먼 시골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는 주로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로부터 허황된 말, 비현실적인 말, 한탄하는 말만 듣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부류의 사람과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명심보감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나온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로 주거지를 택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이웃을 골라 함께 살도록 하고 벗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귀한 사람을 택하여 사귀라는 말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과 어울리면 그들과 비슷하게 되지만 세상의 벽에 가로막힌 채 한탄만을 일삼는 패배자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사는 이렇게 먼 유배지에서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다산이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한 역사적 배경에는 경화사족이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 권력층이 있다. 경화사족이란 한양과 그 인근인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권력, 부, 문화를 독점해온 사대부 집안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실학자들, 이를테면 유형원, 이익, 홍대용, 박지원, 김정희, 서유구, 정약용 등이 바로 경화사족이었다. 이들은 혼인과 벼슬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계승했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몰락하게 되는 경우도 흔했지만 늘 관직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집안이었다. 번화한 서울이라는 뜻의 경화는 18세기부터 시골 지역과 점차적으로 문화와 권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울이 향촌을 훨씬 앞질러 가자 서울은 귀하고 시골은 천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경화사족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방의 사대부들을 공직으로부터 배제시키기도 했다. 그만큼 경화사족이 갖는 특권과 우대가 정계와 사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사는 자식들에게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서울을 벗어나 살면서 경화사족의 지위를 잃게 되면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벽을 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죽으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다산도 죽은 후에 고향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기 전까지 반장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에서 반장은 타향에서 죽은 사람을 고향으로 옮겨 장사 지내는 일을 뜻합니다. 죄를 씻고 결백해진 채로 고향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다. 선조들이 잠든 선산에 나란히 묻히려면 자신이 깨끗해져야 했던 것이다. 정치적 탄압을 받아 억울하게 죄를 받기는 했지만 그는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했기에 언젠가는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의 죄인 명부에 올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스스로 결백한 것으론 불충분하다. 영원히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고 자손들은 죄인의 후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사는 죽어서라도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다사는 다행히 죽기 전에 죄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왔다. 유배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마현으로 돌아와서 다시 18년을 더 살다가 삶을 마감했다. 그의 바람대로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깨끗한 몸으로 고향에 묻힌 것이다.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가 지은 저작물을 밤새워 읽으며 그의 지혜에 머리를 숙이니 다산 정약용은 역사의 장에서 확실하게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되었다. 아니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높은 벼슬에 있던 그 어떤 선비들보다 사후에 높은 명예를 누리고 있으니 다사는 후대 사람들로부터 가장 빛나는 훈장을 받은 셈이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